오후 4시의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시한을 하루 앞두고 관세 협상을 15% 선에서 타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준 건 무엇이고 또 어떤 걸 얻었는지 자 지금부터 손익계산서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전에 일단 워낙 국익에 걸린 사안이다 보니까 마음 졸인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끝까지 어쨌든 트럼프 우리 대표단 안 만나주더니 하루 앞두고 알아서 백악관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렇게 안 만나주더니 정작 데드라인, 그러니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말 전격적으로 이렇게 타결이 됐는데 네. 타결 내용도 보면 좀 속전속결이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현철 부총리를 비롯한 우리 협상단이 그 직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줄 거라는 걸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협상단을 만나겠다, 어떤 안을 가져왔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SNS 글을 올리면서 알게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 반쯤에 구현철 부총리를 위시한 협상단이 대통령 집무실 백악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게 걸린 것도 아니에요. 이동을 해가지고 인사하고 본격적인 얘기하고 하는데 앞뒤 시간 뺀다고 하더라도 네. 7시쯤에 협상이 종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협상에 걸린 시간은 제가 생각했을 땐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만나고 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7시 16분에 협상 타결을 직접 발표한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베선트 장관을 만나서 한 번 더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야 타결이 정식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밤에 사실 우리 대표단이 데드라인 넘기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서 밤 10시 45분쯤에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이미 타결됐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속전속결 그리고 전격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미국 측이 막판까지 한국 최선의 좀 최종안 가져오라 이러면서 우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래서 자, 뭘 주고 뭘 받았는지 이남희 기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네,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요, EU와 일본처럼 상호 관세 결국은 15% 부과하기로 원래 제시됐던 안이 25%였잖아요. 그런데 일본과 EU와 비슷한 수준이 15%로 일단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대사관에 가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리고 농산물, 쌀과 소고기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추가 개방을 확실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반도체랑 의약품도 품목관세 계속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네. 다른 나라와 함께 최애국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저 대목은 우리가 바로 얻은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게 될까요? 일단 3,500억 달러입니다. 그중에 1,500달러는 미리 네. 소개해드렸던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죠. 바로 우리 조선업 관련돼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이고 2,000억 달러는 아직 정확하게 카테고리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추가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래서 3,500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였잖아요. 그거보다는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전문가들 오늘 저도 좀 통화를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나쁘지 않다, 최악 막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가 나온 직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또 이 관세 협상 때문에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이빨까지 흔들렸다 이러면서 후문도 공개하긴 했는데 자, 차영두 소장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렇게 보세요? 예,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좀 뽑아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나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일본과 EU의 방식이 이제 서로 섞여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라는 부분들을 일본처럼 5,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2천억 달러는 이제 직접 투자하지만 네.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선박 펀드라든지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했었어야만 하고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일본과 비슷하게 3,500억 달러에 포함시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또 우리가 이제 LNG 수입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지금 유럽과 마찬가지로 1,000억 달러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까지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남희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소고기를 안 내주고 네. 농산물도 안 내주고 이거는 약간 근데 디테일은 좀 달라요. 현재 백악관에서는 농산물까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협상 과정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네. 큰 틀에서는 일단 우리 청와대에서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걱정했던 건 그거죠. 혹시 방위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처음 우려감보다는 나름대로 금액은 조금 있습니다만 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저렇게 농산물을 포함했다. 그러니까 저 대목 때문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셨는데 자 이렇게 관세 15% 선에서 마무리됐지만요. 그런데 그러니까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EU 수준으로 15%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종우 평론가. 네네. 아니 오늘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현대차랑 기아차 이 주가가 결국 하락세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가장 아쉬운 대목 전체 오늘 타결된 부분에서 이 자동차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 투자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인데 예.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자동차 수출의 가장 큰 장점, 즉 가성비가 지금 이번 관세 협상, 품목 관세 협상에서 똑같이 됨으로써 우리는 불리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네. 지금 자동차 부문에서 역시 0%였어요. 관세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일본과 EU,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요다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은 전부 다 2.5%의 관세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존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계속 유리했었어요. 예. 근데 중간 협상안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25%를 불렀는데 네. 2.5%포인트씩 일본은 27.5%, EU도 27.5%. 만약에 25%를 하더라도 중간 협상안은 우리가 좀 유리합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15%라면 우리의 장점, 2.5%포인트의 장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12.5%고 나머지가 네. 15%나 아니면 우리가 15%고 나머지가 17.5%가 돼야 똑같은 어떤 이점을 취할 수 있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자동차의 어떤 수출이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차는 그러니까 원래 관세가 없었으니까 이게 12.5%가 됐어야 일본, EU와 어쨌든 같은 인상폭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훌륭한 가성비가 사실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차들의 그야말로 큰 경쟁력 중 하나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 협상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나왔는데 기존에 누리던 이 FTA 효과가 사라지는 것인지 12.5가 맞죠. 우리는 주장을 당연히 했죠. 그걸로도 마지막까지 저는 12.5를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사라진 2.5% 그 관세 우위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일단 해법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크게 내준 거라면 아무래도 대미 투자액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자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87조 원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차용진 소장, 예. 그럼 자 단순하게 따져서 우리보다 앞서 협상을 한 EU 또 일본보다는 어쨌든 비교를 좀 이렇게 해보면은 한 3,400조 원 정도를 덜 썼으니까 이거 선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1,500억 달러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조선 펀드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네. 실질적인 투자 금액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럼 더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GDP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되니까 네.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한번 서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흑자,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략 한 600억 달러 됩니다. 연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DP를 아무리 따져줘도 미국 네. 입장에서는 상호관세 하나의 요소인 니네가 흑자를 일본과 비슷하게 내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으로 아마 밀어붙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우리가 금액을 더 적게 써서 네. 통과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선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라기보다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저는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 저렇게 GDP 대비 19% 수준의 액수라는 겁니다.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네. 말이 좋아서 500조지.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우리 연 예산에 그러니까 한 해 예산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년 예산이 673조 원이에요. 그걸로 따지면은 거의 1년 예산에 가깝게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니까 분명히 부담은 되죠. 그리고 지금 대미 투자 약속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작게 투자하긴 하지만 예. 일본이 전체 GDP는 우리나라의 약 2배 정도 되니까 GDP로 따지면 우리가 많이 하는 셈이죠. 네. 그런데 또 대미 투자 흑자로 따지죠? 그럼 또 일본하고 한국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숫자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많은 금액 투자하면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정권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좀 네. 과도해 보이죠. 결국은 기업과 정부에서 보증하는 소위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 기간 이 돈이 그만큼 미국에 투입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 여력이 떨어지잖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방금 입장 발표하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소멸된 것 같긴 하나 분명히 풍선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 대미 투자의 대부분이요 이제 조선업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차영준 소장이 설명했던 그 마스가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트럼프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한미 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미 상무장관은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가 이거 미국인한테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종국 평론가. 네네. 그럼 우리 입장은 뭔데요? 네, 우리 입장은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아니다, 우리도 가져간다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는 아직 마지막 그 협상과 관련돼서 발표도 해야 되니까 네. 우리 입장은 조심스럽게 이런 정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투자의 개념이다. 바로 수익이 나더라도 투자를 하니까 무조건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좀 들여다보면 네. 미국이 지금 조금 자신의 어떤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뭐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90%가 간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90%가 어떻게 가져가냐 이건 안 나오거든요. 네. 왜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1,500은 마스카가 있지만 근데 2,000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돼야지만 몇 퍼센트가 어떻게 가져가고 또 우리는 기술적인 어떤 또 이득이 있고 이게 판가름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농산물 개방도 조금 다릅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완전 개방. 우리 쪽에서는 쌀 소고기 시장 개방은 없다라고 네. 하거든요.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역시 미국은 트럼프나 로트니 사무장관이나 좀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뭉뚱그려서. 그런데 쌀 소고기 개방은 없다라고 우리가 자신하고 있는 부분을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쌀 소고기는 없대.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 네. 검역 등을 이유로 아직 우리가 개방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 측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쌀과 소고기 등등의 완전 개방은 아니다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뭐 완전 개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농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요. 조금 전에 자, 이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자,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저게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과 모양으로 된 얼음을 이렇게 망치로 막 깨부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니 이남희 기자 지금 저 결사 반대 이런 글자들도 보이고요. 저게 어떤 장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과연합회, 그러니까 사과 농민들이 오늘 세종정부청사 앞으로 달려가서 네. 저 사과 모양으로 된 얼음을 깨면서 사과의 수입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오늘 사과 수입합니다고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아직 사과는요, 네. 사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관세 장벽을 아주 높게, 왜냐하면 검역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들여올 수는 있지만 장벽이 높아서 계속 못 들여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역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얘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에서 사과 들여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농민들의 불안이 커진 거죠. 이건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과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오늘 세종정부청사 앞으로 달려가서 망치로 저렇게 그 얼음 사과를 깨면서 강력하게 항의에 나선 겁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자 트럼프 시대의 뉴 노멀이에요. 뭔 얘기냐면 자 이번에 유럽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별도의 서면 합의서 없이 이런 큰 협상이 타결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SNS를 통해 그냥 턱 올리고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이 엇갈리면 뭐 우리야 우리 정부 말을 믿어야 하겠지만 아니 이남희 기자 나중에 혹시 양국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 말이 맞아요? 제가 이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공동 합의문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 위배되면 어떻게 한다라는 법적 구속력 같은 거 쓰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 발표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서로 모호하게 정해놓고 각자 나라에 굉장히 유리하게 메시지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안 지켰다고 해서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오늘 그 투자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투자하는데 미국은 4,500억 달러. 그러니까 그 LNG 구매 부분을 미국은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따져보면 양쪽 다 맞는데 이제 카테고리를 어떻게 분류해서 다 더 우리나라한테 더 유리하게 홍보하느냐. 네. 그것 때문에 좀 더 헷갈리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2천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아직 세밀하게 협상할 부분들은 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협상할 부분들이 남았다. 그러니까 당장 이 한미 정상회담이요. 2주 내에 백악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디테일들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급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발표, 어제 오늘 발표에서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이재용 회장 지금 가 있잖아요. 네. 또 김동관 부회장, 물론 마스카로 뭐 이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의선 회장도 갔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돼야 될 게 민간 영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현지 공장을 얼만큼 더 투자하느냐 이 부분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이 만나는데 관세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보와 관련, 국방과 관련된 부분 분명히 합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국방비를 얼만큼 올리느냐 등등과 관련된 협의가 2주 동안 이루어져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가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까지 아마도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될 겁니다. 네,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처럼 앞으로 꼼꼼하게 더 국익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소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17시간 뒤, 그러니까요. 내일 아침 9시에 김 여사 특검이 발부받은 영장을 들고 들어가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자, 그럼 지금 저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윤 전 대통령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일단 서울구치소 저기 안에 1.8평 남짓한 독방 안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니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 건강 관련된 입장을 나오기 전에 오늘 그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 시각 지금 서울구치소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뭐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에어컨을 쐬기 위해서 접견을 계속 늘리면서 특혜를 받고 있다. 우리가 확인하러 가겠다 이러면서 오늘 구치소를 방문해서 그 구치소장과 구치소 의료과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물어본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을 수사받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그 의사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 목소리 들으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까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모든 그 진술을 들어볼 때 주관적인 거나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아픈지는 알 수는 없으나 통상 이 정도는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사의 경험이니까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계속적인 설득에도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그런 상태에서 교도관이 그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입장이 나오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의료과장이 임상 진단을 한 것, 진료를 한 것 맞았지만 기저질환이나 혹은 안과질환에 대해서 정밀검사 또 진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아픈지 건강검진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술 못 받으면 정말 실명 위험이 있다. 보기와 달리 정말 여러 질환이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반박하는 그러니까 건강 관련된 소견을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 자, 김 여사 특검이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특검보가 내일 아침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허준 변호사,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특검보와 검사가 직접 이 체포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구치소까지 들어가서 방 앞까지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실무적인 집행은 교도관들이 하겠지만 특검 측에서 이제 지휘를 하면서 사실상 같이 데리고 나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 그러니까 뭐 수갑이라든가 포승줄 같은 개호 도구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당사자가 그 안에서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런 개호 도구를 사용하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완전한 물리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끌어내는 조치까지는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특검 측에서 체포영장을 따로 발부받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기존의 내란 특검 측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은 사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김 여사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강제 수사에 들어가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문 조사를 시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2번 소환했는데 불응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했고 이게 나왔다라는 것은 특검 측에서 인치 절차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어쩌면 동력을 걸어서 데리고 나올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일 아침에 영장을 집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대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완강하게 버틴다고 하면 끌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설령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수사에 완전히 비협조할 권리는 법에 없지만 진술 거부권은 엄연히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실익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내일 아침 상황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 여사 특검 수사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특검 조사를 앞둔 김건희 여사 측이요. 본인이 순방 때 착용했던 장신구 3종이 이거 전부 모조품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남희 기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단 무슨 장신구들인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왜 이 장신구를 짓는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석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이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등이 지금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장신구 중에 스페인 동포 간담회 때 2022년에 착용했던 프랑스 명품 반클리프 아펠의 목걸이입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70개 넘게 박혀 있고 이 진품 가격 진품이라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첫 번째 순방 가서 스페인에 갔는데 그 다음에는요 다른 목걸이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스페인 국왕 초청 만자 때 했던 진주 목걸이입니다. 이거는요 일본의 미키모토사 제품인데요.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목걸이 진주 목걸이 보이시나요? 굉장히 근데 이 목걸이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미키모토사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거든요. 국내에서는 이 목걸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팔찌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할 때 마드리드에서 귀국할 때 오른손에 찬 까르띠에 팔찌입니다. 진품의 시가가 1,500만 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품 다 이렇게 첫 번째 순방 때 했던 이 장신구들인데 합치면은 한 1억 원 안팎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재산 신고가 제대로 안 됐다. 여기에서 출발하면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남희 기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장신구 3종을 다 이제 짚어줬는데, 근데 이게 다
그러니까 모조품 가짜였다 이거예요? 네, 그런 취지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모조품이었다는 사실을 첫 해명 때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 여사 해명을 보면은 처음에는 지인한테 2점을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서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 5월이죠. 올해 5월에 검찰 측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비로소 모조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모조품인데 빌렸다는 지인은 친오빠였고 이게 10년 전에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구매를 해서 이 오빠의 아내에게 선물을 했는데 이 순방때 장신구가 필요하니까 빌렸다가 다시 돌려줬는데 그게 장모집에 가 있었다 뭐 이런 해명인 거거든요. 특검 측에서는 해명이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보고 이게 뭔가 바뀐다는 얘기 자체는 숨겨야 할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나아가서 이 물건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김 여사 측에서는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그 지인이 오빠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체적인 해명의 취지를 살펴보면 자신이 틀린 말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대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면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영부인이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순방을 가는 건데 그러니까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가품이라면 그것도 역시 더 끔찍한 어떤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부인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 두 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짜 모조품을 이렇게 착용하고 외국 순방을 다녔다라고 한다면 남의 지적 재산권을 탈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을 지금 도용한 국가의 어떤 회사들과 우리가 지금 계속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나라의 영부인은 가짜를 꺼리낌 없이 착용하고 다닌다. 그런데 지적재산권 운운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을 하다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품격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행동을 보였다. 만약에 가품을 저렇게 착용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김건희 여사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모조품을 사서 그러니까 오빠 등 가족에게 줬다가 순방 갈 때 잠시 빌렸다가 다시 돌려줬다. 그런데 아니 오빠가 이거를 왜 장모집에 뒀는지는 김 여사 측 본인도 잘 모르겠다. 이런 해명으로 종합이 됩니다. 이남희 기자. 자, 그런데 김 여사 오빠가 이런 물건들을 아니 자물쇠를 채운 가방에 담아서 이걸 장모집에 갖다 놨었어요? 그러니까요. 압수수색 뒷얘기가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지난 25일에 특검이 김 여사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할 때 방에서 큰 가방 하나를 발견했대요. 김 여사 오빠로 추정될 수 있는 이름표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열어야 하는 자물쇠가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계속 알려달라고 했는데 김 여사 오빠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반나절 씨름하다가 결국 그 가방을 열었더니 거기에 아까 그 말했던 반클리프 앞에 6천만 원짜리 그 목걸이를 비롯해서 그 장신구들과 현금 다발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김 여사 오빠가 현금은 내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은 김 여사 오빠의 장모는 근데 이 가방 왜 사위가 이런 가방 우리 집에 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거기에 그 가방이 왜 나왔는지 그 가방이 왜 거기서 나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관련된 수사 속보는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폭염 얘기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더위가 식을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연일 기록을 갈아치고 있는 극한의 폭염 속에 잘 버티고 계신지요? 자, 이남희 기자, 일단 우리가 좀처럼 겪어보지 못한 폭염이어서 그렇긴 한데 아니 동남아가 됐다 이 말은 조금 과장된 말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외국 분들 특히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보다 지금 한국이 더 더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동남아 대표 과일하면 생각나는 거 뭘까요? 바로 바나나인데요. 네. 요즘 보면은요 저기가 어디냐면 서울 노원구에 천수 주말 농장, 바나나 농장이 바로 서울 노원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 남성 키 1.5배 정도 되는 그 높이 바나나 나무가 우뚝 서서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도 저렇게 동남아 과일의 그래요? 상징이 바나나가 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노원구, 그러니까 서울 도심 노지에서 열린 바나나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러다가 조만간 필리핀산 바나나가 아니라 서울산 바나나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나나가 열대 과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주도 아니고 서울에서 저렇게 사실상 열매가 열리고 꽃이 폈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이상 기후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기후가 이제는 열대 내지는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산 바나나까지 진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상 기후가 계속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춘천에서도 바나나 나무들이요. 이게 온실이 아니라 노지에서 열리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돼서 화제가 되고 그래요? 있거든요. 날이 풀리면서 노지로 옮겨 심은 경우라고는 하더라도 이게 바나나가 생육을 하려면 연평균 15도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네. 춘천은 북위 37.88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나가 지금 열매를 맺었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노지에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천안에서도 이 농장이 지금 그래요? 수확 시기를 오히려 앞당길 정도라고 합니다. 예. 날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는 바나나 같은 과일들, 망고 같은 과일들이 이제는 주력 상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저렇게 서울산, 강원도산 바나나 어떻게 보면 좀 낯설기 그지없는 단어지만요. 폭염이 만든 기현상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오죽 이렇게 더우면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밭에서 저렇게 찜기에 찐 것처럼 단호박이 그냥 익어버리기도 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수온에, 그러니까 수온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집단 폐사를 할까 양식장에서 키워야 하는 40여만 마리의 저 치어들을요 결국에 어민들이 바다에 풀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단호박이 찌고 채소가 메마르고 물고기, 닭, 돼지까지 집단 폐사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차영주 소장님. 예. 자, 이러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것도 당연하겠어요. 예, 이 경제학적으로 히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먹거리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흔히 먹는 배추 물가가 29일 농산물 소매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불과 6월 대비해서 58%나 오르면서 네. 5,440원이나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여름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수박이 생각나는 거죠. 수박 같은 경우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월 달만 하더라도 2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거의 3만 원을 줘야만 네. 수박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작황이 상당히 조금 불안해진 면도 있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태풍도 얼마 전에 오면서 비가 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농산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면서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참 어젯밤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여서 그런지 더위에 자다 깨다 하시면서 잠 설치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이 무더운 밤 시민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선풍기를 쐬도 계속 잠을 계속 뒤척이고 자다 깨고 해가지고 한 새벽 늦게 아침에 자는 경우가 많아요. 침대가 뜸뻑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려서 그렇게 깬 적도 있고요. 찬물 샤워를 하고 나서 시원한 얼음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자러 갑니다. 허준 변호사, 그런데 이런 폭염의 위협이 비단 먹거리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잡는 더위라는 말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의 사고가 있었어요? 사람이 예외겠습니까? 차량 정비소 앞에서 3시간 동안 더위에 노출돼 있다가 쓰러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인데요. 네. 저렇게 카센터에서 정비 기다리다가 털썩 쓰러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비소 직원들이 달려와서 허리띠 풀어주고 양동이 찬물에 담아서 가져와주고 물수건 마사지 해주고 그래서 바로 의식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 사람 온열 질환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요. 더울 때 외부에서 서 있는 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괴물 폭염을 견디고 있는 건요. 그런데 옆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7월 초부터 끓는 듯한 더위에 시달리다 못해서요.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41도를 넘는 기온까지 관측되고 있습니다. 年々だんだん暑くなる。私の小さい頃はそんなにね暑くなかったんですけど、尋常じゃないぐらい暑いかなって思いますけどね。ここ数年の中でも一番暑いかなって思いますね。 아니 그런데 폭염만큼이나 지금 일본을 괴롭히는 게 또 있어요. 지금 혹시 또 대지진 오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최근에 러시아 캄차카반도 강진 8.8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그 전날 일본 한 지역 해변에요. 향유고래 4마리가 이렇게 떠밀려 온 건데 이게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 이런 글들이 지금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고래가 주변에서 이렇게 눈에 띄긴 했지만 이렇게 4마리가 갑자기 해안가 근처로 출몰하는 거는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렇게 4마리씩이나 해변에 좌초됐다는 게 아니 굉장히 뭐 신기하면서도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저게 혹시 지진 전조 증상으로는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좀 보시면 평소와 다른 소리가 만약에 들리는 상황이었다면 전조 증상이 일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래는 숨쉬기 위해서 아래 위로 반복을 하는데 갑자기 위로 떠올랐다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거나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좌초가 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반대 의견은 큰 연관이 없다. 고래 좌초가 일본 전역에서는 뭐 하루에 한 번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음파 탐지기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지진 전조 증상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연일 길어지는 폭염 건강하게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살펴보겠습니다. 3년 2개월. 일반 시민들과 함께했던 청와대의 시간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다시 문을 닫는 청와대의 마지막 관람 풍경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지막 관람 일정이 잡혔다고 그래서 정말 광클했죠.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당첨이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출입하지 못하는 장소에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사람으로서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굿바이 청와대라고 하니 좀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이종우 평론가님. 네네. 어쨌든 그러면 관람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이 지나면 이제 청와대 관람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외부 관람만 하고 내부 관람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올해 내 이 안에 있는 어떤 코스가 전부 다 완료가 되면 외부 관람 일부는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분들은 그 기간을 딱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인데요.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K조선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업이 어떻게 트럼프를 홀렸을까? 자, 이 비법을요 전문가들 모시고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한미 조선협력, 그러니까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조선 관련 유지 보수 업무인 MRO 등을 포함하며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뭡니까? 예, 마스카 프로젝트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러한 영문명인데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는 용어인데요. 네. 이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조선업이 현재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한국에서 먼저 제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께서 이 아이디어를 미국 측에 전달을 했고 미국 측에서 이 아이디어가 참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우리가 협상 과정에 있어서 1,500억 달러가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협상 과정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있어서 재계의 힘도 상당히 들어간 게 아니겠나, 이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 대미 투자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 가운데 한 1,500억 달러,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이번에 조선업 펀드에 집중된다, 이 얘기인 건데, 허준영 교수님. 근데 뒷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협상 단계에서 우리 정부는 이거 조선업 펀드를 좀 더 늘리려고 하고 미국은 줄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요? 아무래도 우리 이제 어필링 포인트가 조선업이다 보니까 예. 우리는 이걸 늘리는데, 이걸 늘리면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딴 쪽에 일반 펀드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선업도 필요하긴 한데 딴 쪽 펀드가 줄어들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로 드러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쪽에서 좀 빠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 어쨌든 뭐 K조선업 지금 1,500억 달러 저 정도의 펀드 이제 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그야말로 톡톡히 역할을 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 조선업에 관심을 왜 보여왔을까? 그런데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습니다. 관련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To boost our defense industrial base, we are also going to resurrect the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y, including commercial shipbuilding and military shipbuilding. Reducing the labor hours needed to build the ship following the South Korean approach to design for producibility. 아니, 문 교수님 들어보면 저 해군 분석관이 콕 집어서 그러니까 미국 선박 건조에 우리나라의 설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해요? 하루 이틀 분석한 게 아니고 미국 해군성 장관이 몇 차례 왔었어요. 예. 현대와 하나오션 조선소를 다 현장 탐색하고 깜짝 놀란 거죠. 야, 이렇게 자동화가 잘 됐어? 이렇게 스마트 조선소 발전했단 말이야? 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마음을 지금 정비 들어가면은 40%밖에 제대로 안 나오는 게 다 딜레이 되고 네.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걸 인정한 그 장관들이 MRO를 맡기자. 그래서 지금 두 척을 이미 3배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래요? 월리시 4만 톤짜리 하나 3만 톤짜리 보냈고, 네. 그거에 의해서 최근에 또 3만 톤짜리 또 계약했는데, 이런 걸 보니까 야, 한국의 조선소 역시 잘하는구나. 빠르고 가격은 싸고 네. 이런 걸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심각한 지금 건함 문제를 한국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분위기가 확 팽창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조선업 협력의 뒷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아니 트럼프가 원래부터 우리 조선업, 한국 조선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1988년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 당시에 대우중공업이죠. 지금 하나오션이 됐는데요. 여기 방문해서 이거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직접 이거 얼마인데 이러면서 주문까지 했는데 98년도네요. 98년이요. 그런데 이제 발주로 이어지진 않았고 네. 뭐 계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나토에 가셨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 우연히 만났대요. 근데 아주 짧은 인사 시간에 조선업 얘기를 싹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딱 멈춰갖고 굉장히 관심을 보이더래요. 눈인사 정도 하고 지나갈 시간에. 네. 그렇게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에 얼마나 꽂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진만 봐도 우리 조선업에 꽂혀 있는 게 딱 보이기는 합니다. 저분이 또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딱 관심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 그러면 자, 이번에 이 마스카 프로젝트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자, 우리 경제 전문가신 허 교수님께 여쭤보면, 자, 1,500억 달러 투자금, 일단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아직 투자할지는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해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업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인력이요? 네, 인력 없어요. 그래서 인력 양성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조선업의 인프라가 없습니다. 뭐 조선소라던가 네.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럼 인프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선업의 공급망 관련된 것에도 또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일정 부분은 시설 투자로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또 일정 부분은 우리 기업들의 지분 투자로 미국 내에서 뭐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데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우리나라가 협력하고 있는 조선소를 한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협력이 될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저기가 어디냐면요.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입니다. 자, 저희 채널에 의해서 직접 저기를 가서 촬영을 한 건데, 자, 저기가 어딘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면요. 자, 도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크인데 이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배를 만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도크 규모만요. 무려 길이가 330m에 폭이 45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조선소에 투입될 인력 교육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에 맞게 좀 자르고 철판을 조립하고 용접하면서 그야말로 한국식 조선업이 뭐냐, 이거 일종의 도제식 수업이 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기간만 뭐 3년씩이나 걸린다고 하는데, 아니 일단 아까 잠깐 영상에서 나왔지만 거대한 부지에서 배를 만드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문근식 교수님.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필리 조선소가 인수한 이후에 그야말로 아까 조선소에 상징하면 골리앗 크레인이잖아요. 예. 그 도크 위에 있는 거. 이것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빈둥빈둥하던 조선소가 일하는 조선소로 변화되고 있다. 네. 거제 조선소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생산센터예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30여 명 정도 가서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겠죠. 이제 전 조선소에. 이런 면에서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잠깐 영상에서 나왔지만 또 상당히 눈에 띄는 게, 그러니까 기술 교육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 모습입니다. 자, 교육생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new for everybody. People coming into an industry where they've never been in before. Like me, I came here, I didn't know how to read blueprints. They told me when I came here on how to read blueprints, how to use a torch, on how to weld, because these are some of the examples. 그러니까 잘 모르는 미국 청년한테 우리 한국 스타일의 조선업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기술도 전수받고 미래의 조선업 기술자도 키워낸다. 일석이조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한국 해군 생활 30년 이상 했는데 예. 미국이 이렇게 절실하게 우리한테 조선업 협력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다 우리가 거의 대미 의존적이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은 과연 주기만 하고 받을 건 없냐.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이 이제 북한 핵 확장 억제를 위해서 NCG를 만들었잖아요.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을 만드는데, 핵 협의 그룹을 만드는데, 이번 기회에 제 생각은 우리도 SCG를 만들자. 네. 조선 협의 그룹을 한미 협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 교육시키고 그들을 활용하고 또 우리는 양성해주고,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이냐 하면 우리도 얻을 게 많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우리 원자력 협정 같은 건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멈춰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일본 수준의 원자력 우라늄 농축 제철시설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 네. 그다음에 뭐 방비 분담금 이런 것도 앞으로 협의할 게 많은데, 우리도 이 기회에 우리도 너희들이 해주는 걸 최선을 다해 줄 테니 너희들도 우리한테 해줘라, 이렇게 상호 호혜적인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탐낼만 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조선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조선 3사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아까 잠깐 미국의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조선업이 최근에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자동화가 느립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결합이 되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네. 이제 건조 공정 같은 것들을 좀 더 효율화하는 이런 기술 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사실은 조선업 잘하다가 2008년 부근에 한번 위기가 왔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 상선에 대한 디맨드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고, 네. 또 그때 중국이 마침 저가 공세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어떻게 타개해서 오늘까지 왔냐면 네. 고부가 가치 선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LPG를 한다거나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걸로 갈 수 있는 선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LNG 운반선 같은 것을 한다거나. 배는 운반하는 물체가 기체가 되면 될수록 운반이 어렵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국에 좀 전수하는 과정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산 상선이 부족한 상황에서 네. 직접 상선 건조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군산에 있는 이 조선소가 미 해군의 MRO 기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와요. 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군산 조선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놀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네. 이런 건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미국은 이 아시아 저기군요. 쪽에 있는 아시아 예. 쪽에 있는 이 선박들을 들어오면은 여기서 MR로를 수행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아니 그럼 이쯤 되면 슬슬 궁금해지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과 인력이 대거 이렇게 해외로 좀 나가게 되면 아니 그러면 국내 조선 산업은 좀 휘청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교육 요원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예. 조선소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30명 나갔는데 좀 더 보내고 싶어도 지금 미국 이민자 추방 여러 가지 뭐 법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더 나가기도 쉽지 않대. 비자가 잘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네. 미국이 필요하면은 또 네. 얘기하겠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뭐 인력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우려되는 것 또 하나는 기술 유출 위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만 따로 알고 있는 핵심 기술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같은 거 얘기 들어보시면 기술 유출 같은 거 자꾸 생긴다라는 우려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 선박 같은 거 만들 때 고부가치 선박 같은 거 만드는 기술들은 거의 우리나라 그리고 최근엔 중국이 조금 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쨌든 간에 중국의 해군력 같은 것을 제어하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연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기술을 좀 빼가려고 하기도 할 텐데 이거 일종의 맛집의 비법 소스를 여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미국이 불어하고 또 협업을 직접 요청하고 나서고 있는 K조선업이요. 사실 우리도 뭐 뚝딱 하루아침에 쉽게 읽어낸 건 아니었겠죠. 그러면 자, 조선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조선 산업의 강국이 됐는지 자,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요. 여기에는요, 중요한 두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은 조선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950년 우리가 6.25 한국전쟁이 벌어지기 6개월 전에 2월 달에 대한조선공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을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해군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꾸준히 강조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6.25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군사력을 보게 된다라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육군만 주둔시키려는 계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공군과 해군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군을 스스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 북한과 대치 국면에 있어서 해군이 강하지 못해서 일부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벌어졌던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에게도 이제 조선업을 상당히 권유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수출 드라이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는 수주만 하면 수출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에게 조선업을 좀 해봐라고 좀 권했다라는 일화도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남자는 누구일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남자, 그러니까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유명한 얘기들 일화를 좀 만들어내신 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이제 1968년 현대중공업이 이제 조선 산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뭐 정부의 고위 관료분들이라든지 주위에서 그게 가능하겠어라고 이제 뵀었던 부분들이죠.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네.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쉽게 돈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누가 배를 사갈지까지도 증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조선소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빌리러 갈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500원짜리에 새겨진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단지 이것을 습해였으니까. 잊고 있었다. 예, 300년 영국보다 300년 앞서서 해서 영국에서 저도 돈을 이제 빌리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오케이를 받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니네가 만든 배를 누가 사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부 이제 선사에서 좀 싸게 배를 구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분도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이었겠죠. 네. 하지만 저돌적으로 저렇게 그룹 회장이 나와서 우리가 하겠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이제 승낙을 한 것 같아요. 따라서 그거를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결국 돈을 빌려와서 우리 울산에다가 조선소를 짓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시에 그 찾아갔던 롱바텀 회장 지금 사진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조선 산업을 향한 집념과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국 조선업은요 드디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당시 울산 조선소 기공식 영상 한번 보시죠. 현대 울산 조선소가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됐습니다.
이 조선소는 정부의 중공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워지게 됐는데 오는 1973년 7월 50만 톤 규모의 시설 능력을 갖추고 완공될 예정입니다. 저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초대형 유조선 애틀랜틱 베러노 이거 건조에 우리가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렵게 돈을 빌려가지고 처음 받는 배가 애틀랜틱 베러노인데 2년 3개월 만에 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26만 톤짜리 유조선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각 우리 전국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1972년도에 현대조선소, 뭐 79년도에 거제도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81년도에 그 지금의 하나오션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그 빅3 조선사면 빅3가 탄생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막 분리화성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래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경계하던 것이 일본의 그 세계 조선 1위 일본을 따라잡는 거. 철옹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여러 번 냈어요. 그래서 조선은 빠른 시간 내에 저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도크 하나에 배를 여러 척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부탁하면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 돈도 싸. 이게 소문 입소문이 팍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수십 년도 안 된 90년도부터는 일본을 따라잡고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세계 1등 조선 됐는데 또 그거를 또 안 입고게 본 사람들이 또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완전히 저가 인건비로 해서 완전히 물량 공세를 해가지고 지금은 뭐 중국이 거의 뭐 건조 물량을 다 잡고 있죠. 그 우리나라의 지금 위상은 그럼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주 점유율 같은 경우를 보면요. 사실 1, 2, 3위가 중국, 한국, 일본인데 최근 들어서 일본은 이 세 나라 중에 계속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선업은 사실 인건비가 좀 싼 데서 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상황 뭐 이런 거에서 중국이 최근 들어서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중국이 조금 점유율이 떨어질 때 점유율을 늘려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한 25, 중국이 한 51, 이 세 나라 중에 그렇게 가고 있고 이 세 나라가 글로벌 패권국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특히 고부가가치, 친환경, LNG 운반선 이렇게 조금 비싼 배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와 다르게 아니 미국 조선업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한테까지 요청을 하는 처지가 됐을까? 그 실상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ecause we're going to be spending a lot of money on shipbuilding, we're way, way, way behind. We used to build a ship a day, and now we don't do a ship a year practically. 아니 어쩌다가 미국의 조선업이 무너지게 된 겁니까? 이게 존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1920년에 제정됐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오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적인 법인데요. 뭐냐면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첫째, 미국에서 건조돼야 되고 두 번째로 미국인이 소유해야 되고 선원의 75% 이상이 미국인이어야 된다. 한마디로 미국산 배만 미국의 항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이다 보니까 보호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기업들은 이노베이션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냥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별로 없고 해외 시장 나갈 필요도 없고 국내 수주만 받아도 되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만나면서 결국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직접 만든 법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가 된 건데 자 이런 무너진 조선업이 안보까지 흔들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SOS 요청하는데 전쟁을 하려면 해전을 하려면 맨 앞에 전투함 그다음에 그걸 지원하는 군수 지원함이 따라다니고 또 육지나 이런 데 전쟁 물질을 실현하는 이런 선박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91년도, 92년도에 걸프전 때는 미국에서 인원, 장비 이런 걸 실어 날려다 보니까는 민간 선박 177척을 빌렸어요. 부족해가지고 소련한테 요청해 소련이 못하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좀 맞았었고 최근에 2021년도에 남사군도 중국하고 미국 맨날 으르렁거리는 데 있잖아요. 남사군도. 거기에서 미국의 비싼 핵추인 잠수함이 해저에 있는 암초에 부딪혔어요. 지도에 안 나오는, 해도에 안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수리하러 들어갔는데 기다리는데 20개월, 수리하는데 31개월. 그러니까 전투가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전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이걸 도저히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 SOS를 요청했고 아마 이 상태로 가면 2030년도에 중국이 435척, 네. 미국은 305척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이번에 1,500억 달러 조선업 펀드를 하기로 한 건데 허 교수님, 이게 결국에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자예요? 미국이 수혜자예요? 양국이 서로 위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영토 내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 돼버리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걸 좀 놓치게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잘하는 부분과 우리가 잘하는 조선의 분야를 잘 연결해서 차세대 선박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의 주도권을 잡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승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문구신 교수님, 단기간에 미국이 지금 중국까지 따라잡기는 좀 어려워요. 앞으로 우리 K조선업 이거 계속 외교 협상 카드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1,500달러는 무지무지한 돈이에요. 네. 우리가 필리준서를 인수하는데 1억 달러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면 우리도 반대급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그다음에 MRO를 넘어서 이제는 미국의 신주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수준, 네. 공동으로 설계하고 건조해서 어떤 배를 특정한 배를 팔을 수 있는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네. 이런 데까지 협조를 하면은 그야말로 한미 조선 동맹이 결성되고 아주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이번에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